부동산 관리 부분으로 갈까요? 부동산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부동산 개발 관리론이 좀 편하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좀 편해요. 좀 쉬운 파트예요. 그래서 되게 잘 틀려요.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희한해서 쉬운 부분은 되게 느슨하고 공부도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하셔야 해요. 자, 먼저 부동산 관리라는 말의 경우를 볼까요? 관리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키워드들이 있는데, 우리 투자의 3단계를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 취득, 운용, 처분인데, 취득은 사는 것, 처분은 파는 것으로 거래 활동이에요. 이 사이에 이렇게 유지, 보존, 개량, 운용, 일체 행위를 관리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을 그 목적에 맞게 최유효 이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의 유지, 보존, 개량, 운용, 일체 행위를 통틀어 관리다 이렇게 말해요. 순전히 농담이니까 농담 삼아 그냥 봐주세요. 요거는 사람으로 치면 태어나는 거고 요거는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는 관리를 해가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자, 관리의 의미를 여러분이 편하게 그냥 알아들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편하게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관리의 영역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시설관리, 두 번째가 재산관리, 세 번째가 자산관리인데 말이 비슷해서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잘 봐주세요. 시설관리는 부동산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형태의 소극적인 관리예요. 예를 들어서 설비의 운전이나 보수, 에너지 관리, 건물 청소 관리, 방범이나 방제 등의 보안 관리, 이런 게 뭐냐면 시설 관리. 그래서 시설을 운영, 유지하기 위한 형태의 소극적 관리를 시설 관리라고 말해요. 그러면 재산 관리는 다른 말로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 하는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렇게 먼저 나왔어요.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 근데 영어를 보면 재산 관리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고 보통 재산 관리라고 더 많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출제하신 그 교수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누가 봐도 재산 관리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 일반적이고 또 영어의 번역도 맞는데 왜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 내셨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요거하고 헷갈릴까 봐 이렇게 당신 교과서에서도 기술해 놓고 내용을 들어보면 건물에 관한 관리, 또 임대차에 관한 관리를 가리켜 재산관리라고 하니까 그냥 풀어서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이렇게 부르는 게 더 많아요. 대부분 이렇게 불러요. 내용은 우리 요 학원 건물 1년 동안에 부동산 관리자가 수익 목표를 수립했어요. 혹은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 계획을 수립했어요. 이 단어 무슨 말인지 부연 설명드릴게요. 연간 예산을 수립했어요. 이 건물과 관련된 연간 예산을 수립했어요. 공실 생기면 임대차를 유치하고 유지해요. 비용을 통제해요. 이런 게 뭐냐면 이 건물과 관련된 건물 및 임대차 관리하는 것. 그게 재산관리예요. 이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할 때 자본적 지출이 뭐고 수익적 지출이 뭐냐면 자본적 지출은 고정자산, 건물이에요. 우리 건물의 내용연수, 수명 연장시키거나 그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수선비, 소위 대수선비, 건물 리모델링 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통째로 바꿨다.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 이거는 뭐다? 자본적 지출이라 그래요. 공법에서 대수선비라고 불러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지출이 자본적 지출이라면 수익적 지출은 현상 유지비, 시설의 가치를 유지하려는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좀 삐걱거린다. 좀 이상하다. 근데 부품 교체 주기가 됐다. 그럼 부품을 교체했다. 그건 뭐고? 수익적 지출. 엘리베이터를 통째로 최신형으로 바꿨다. 그건 뭐고? 자본적 지출. 요거는 현상 유지를 위한 비용, 공법에서 수선비라 그냥 그래요. 여기는 가치를 높이기 위한 비용, 대수선비라 그래요. 그래서 회계에서 얘는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라는 용어를 주로 쓰고 공법에서는 요거를
대수선비, 요걸 수선비라고 쓰는데 부동산학은 요거를 자본비 지출, 이걸 영업비 지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요거니까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재산관리. 내 재산을 그냥 관리해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재산은 건물 그리고 임대차를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재산관리. 반면에 자산관리는 부동산 소유자나 기업의 내 재산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건 재산관리가 아니라 자산관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 관리를 한다든가 투자 리스크를 관리한다든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금융을 돈 끌어오는 거라든가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넘어가면 이제 공부를 좀 반복해서 보다가 어떤 의문이 드시는고 하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건 관리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잊어버리는 게 그냥 그렇게 빨라? 화면만 바뀌면 그냥 잊어버려. 아까 취득, 처분 그거는 관리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취득과 처분은 거래활동이라고 그랬어요. 취득이 매입이잖아. 처분이 매각이고. 근데 아까는 관리 아니라더니 여기는 왜 또 관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다니까.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잡히면서 그런다고. 근데 이거는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 아니고 잘 봐봐요.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이에요? 아니고 뭐요? 그 매입과 매각을 관리하는 거예요. 사고 파는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때 사고 어떤 때 파는 걸 관리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샀어요. 비쌀 때 사고 쌀 때 팔고, 비쌀 때 사고 쌀 때 팔고, 비쌀 때 사고 쌀 때 팔고. 3번만 해봐 망하지. 그러니까 부동산은 언제 사고? 그렇죠. 쌀 때 사고. 언제 팔아요? 비쌀 때 팔아요. 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고. 이걸 잘하면 내 재산이 늘어. 그게 뭐라고요? 자산관리 기본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사를 잘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쌀 때 내가 딱 샀고 요거는 비쌀 때 팔고 요걸 좀 되게 잘해서 이사를 몇 번 잘 갔더니 내 자산이 너무 많이 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부동산 내가 나름대로 사고 팔고만 잘하면 내 자산이 되게 많이 늘겠네. 그래서 노래 부르는 거 그만두고 그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어떤 분의 이야기냐면 옛날 가수 박미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재산이 100억이 넘어가는 자산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산관리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매입과 매각 다시 말하면 이사만 잘 가는 것도 자산관리의 가장 기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가 이 동네에서만 30년이야. 한 번도 이사 안 가고 30년 살았어. 자랑이다. 아니라는 거지. 자산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근데 나는 이사 진짜 많이 갔다. 전세로만. 그렇다고 자산관리가 되는 건 아니야. 우리 집이어야 되지. 사고 팔고.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용어를 잘 알아두셔야 돼. 시설관리, 재산관리, 자산관리. 이게 가장 적극적 관리. 그래서 내 재산을 늘리는 관리는 자산관리. 내 재산을 유지하는 관리는 재산관리. 그러니까 내가 건물 하나 갖고 있는데 이 건물 유지와 관련된 비용들은 관리들은 전부 다 재산관리.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시설관리, 재산관리, 자산관리 이런 용어들에 관한 측면을 잘 알아두십니다. 자, 그러면 시설관리와 나중에 또 공부가 되면 난 재산관리도 또 헷갈려요. 막 아까 현상유지비에 관한 지출계획은 재산관리에 들어가는데 부품 갈아 끼는 것은 시설관리 아닌가? 부품 갈아 끄는 행위 자체는 시설관리야. 그것에 대해서 비용을 책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건 재산관리고.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리가 되게 쉬운 듯하지만 헷갈리는 것도 많으니까 이제 시간차를 두고 차근차근 우리가 이 내용도 학습해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부동산 관리 내용으로 갑니다. 부동산 관리를 법률, 경제, 기술. 제가 항상 법경기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복합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법경기를 포괄하는 복합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부동산 관리도.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관리도 셋으로 구분하면 법률적 관리, 그 다음 경제적 관리, 그 다음 기술적 관리가 있을 거라 그 말이지. 그럼 법률적 관리란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행정적 내지는 법률적 측면에서 관리하는 것. 이게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는 부동산을 운용하여, 운용은 굴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운용하여 합리적인 수익을, 순수익을 창출해내는 관리가 바로 경제적 관리인데 이거는 수익성 부동산에서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자 질문이요. 수익성 부동산이 뭐였죠? 다른 말로
투자성 부동산이라 그랬고 일상에서는 수익형 부동산이라 그러는데 뭐하고 뭐가 있죠? 무슨 용과 무슨 용이 대표적이죠? 임대용과 기업용이 대표적이고 기업용 부동산은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이 있다 그랬죠. 그런 부동산에서 경제적 관리가 되게 중요하더라. 기술적 관리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앞으로 물리와 기능을 합해 기술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물리적, 기능적 하자 유무를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아예 부품 자체가 이제 수명이 다 됐다. 그래서 갈아 꼈다. 물리적 측면이지. 그런데 이 건물에 비해서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너무 구려. 엘리베이터도 여러분 보니까 되게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제가 경험했던 엘리베이터, 와 했던 그런 엘리베이터가 어떤 거였냐면 옛날에 엘리베이터는 주로 이런 그거 경험하기 전에 엘리베이터는 이런 거였거든요. 제가 옛날에 나갔던 학원, 옛날에 나갔던 학원은 8층이었던가 6층이었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출발을 해. 그러면 천천히 깨깨깨깨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다 목적층에 도달하면 퉁서 그러면 사람들 엄마야 그래 막 그렇게 나가는 엘리베이터였는데 그 다음에 경험한 엘리베이터는 어떤 거냐면 되게 고층을 올라가는데 출발할 때 천천히 속도를 내더니 속도가 가속부터 윙 붙더니 30몇 층을 근처에 도달하니까 속도가 줄이기 시작하더니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와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오 엘리베이터 진짜 고가 엘리베이터는 그렇다는데요. 그런 고가 엘리베이터로 교체했다. 즉 그 기능적인 측면의 유무를 따져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행이 지났다. 기능적 측면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경우도 다 뜯어지고 헤어져서 못 입는다는 물리적 내용수를 다한 거고 유행이 지나서 못 입는 거는 기능적 내용수를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싸잡아서 기술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술적 관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경기, 부동산의 관리도 법경기 측면으로 접근한다. 그 다음 부동산 관리의 방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가관리라는 게 있고 위탁관리라는 게 있어요.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관리 방식은 자가관리,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거. 위탁관리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관리, 가장 전문적 관리.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이행하는 과도기에 택하는 관리 방식이 혼합관리입니다. 두 개를 짬뽕한 거. 그러면 관리 방식에 저마다 각기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요. 자가관리가 있고 위탁관리가 있고 혼합관리가 있는데 자가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한다 해서 부르는 말, 얘 포함해서 네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영업할 때 나오는 자영관리, 자치관리, 직접 관리한다 해서 직접관리 이렇게 네 개 기억하셔야 되고 요건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맡기니까 외주라고 하잖아요. 외주관리, 전문적인 관리니까 전문관리, 간접관리. 얘는 그냥 혼합관리. 그럼 얼핏 보기에 우리가 가장 전문화된 관리 방식은 그러면 혼합관리 그러면 안 돼. 위탁관리예요. 가장 오래된 전통적 관리 방식은 그러면 자가관리. 이런 관리 방식이 저마다 각기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려고 접근하지 말고 여러분이 내용을 파악하란 말이죠. 자, 이렇게요. 소규모 부동산에 적합한 관리 방식이 뭘 것 같아? 그래, 자가관리. 금방 볼 수 있어요. 그럼 대규모 부동산에 적합한 방식은 위탁관리. 이렇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놀랍게 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또 장단점으로 가보자고요. 자, 기밀 유지의 안성맞춤이야. 그 자가관리의 장점이지. 그러면 기밀 유지가 어렵다는 위탁관리 단점이죠. 그래서 얘 장점을 뒤집으면 얘 단점이 돼.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근데 소유자는 자신의 본업에 열중할 수 있다. 그럼 뭐의 장점이죠? 위탁관리, 위탁했으니까 소유자는 자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가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래. 예컨대 의사나 아니면 변호사나 부모님으로부터 빌딩도 물려받았대. 그럼 15층짜리 그 빌딩은 빌딩 관리 전문가한테 맡기고 이분은 자기 전문 직종에 종사하겠대. 그럼 위탁관리. 소유자는 자신의 본업에 열중할 수 있다. 위탁관리의 장점. 근데 소유자가 본업에 열중하기 어렵다. 자가관리 단점. 뒤집어주면 되는 거지.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위탁관리 장점. 전문적 관리가 어렵다는 자가관리의 단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그거는 짬뽕했을 때 오트는 거예요. 두 개를 짬뽕하면 얘의 장점과 얘의 장점을 얻고자 짬뽕했지만 대개 단점은 얘와 얘의 단점만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개를 짬뽕하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책임 소재 불명확은 혼합 관리의 단점으로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의미만 파악하면 답을 찾는 게 정말 쉬워져요. 공부 안 하고도 답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하면서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내용들을 차근차근 들여다보고 아 이건 이렇게 이해하고 교통정리하면 끝나겠네 하는 건 넘어가란 말이에요. 그 대신 관심을 갖고 보셔야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주의 깊게 보라는 내용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임대차 유형입니다.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총임대차라는 게 있어요. 총임대차는 주거용 부동산에 흔히 쓰는데 임대차를 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아요. 근데 임대료를 받을 때 이렇게 따로따로 받지 않아요. 세금 따로 받고 보험료 따로 받고 유지선비 따로 받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한꺼번에 받으면 임대인이 받은 그 돈 가지고 필요하면 세금도 내는 거고 보험 들었으면 보험료도 내는 거고 유지 수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거기서 내는 거예요. 이게 총임대차예요. 그런데 순임대차는 그러지 않습니다. 공업용 부동산에 흔히 적용하는데 1차, 2차, 3차로 나누는데 어디까지 하면 1차, 어디까지 하면 2차, 어디까지 하면 3차 이걸 세분해요. 그래서 순수한 임대료에다가 편익시설에 대한 비용을 더하고 세금까지 하면 1차예요. 2차는 1차에다가 보험료까지 더해지는 것이고 3차는 2차에다가 유지수선비까지 더해지는 것인데 가장 일반적인 게 3차예요. 근데 이걸 외우려고 애쓸 거 없어요. 그냥 글자 수가 많아지는 대로 기억하면 돼. 글자 수가 많아지는 대로 기억하면 된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딴지를 거네. 5글자네 뭐 그런다고. 부동산 세금 5글자네 뭐. 그렇게 말하면 얘는 부동산 보험료고 얘는 부동산 유지수선비요. 그러니까 마음을 곱게 쓰시고 2글자, 3글자, 5글자 글자 수가 많아지는 대로 나열하면 된다. 그 다음에 3차가 가장 일반적이다. 어떤 분은 1차, 2차, 3차가 뭐냐니까 1차는 밥 먹는 거, 2차는 술 마시는 거, 3차는 노래방 그러던데 그래서 노래방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노래방까지 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러던데 뭐 그렇게 기억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3차가 가장 일반적이다. 비율 임대차라는 게 있어요. 비율 임대차.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무슨 임대차가 있죠? 총순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전후 그러던데 총순 전후가 아니라 총순 비율 임대차입니다. 비율 임대차는 매장용 부동산, 말하자면 상업용 부동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매장용 부동산에 임차인의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기본 임대료에다가 추가 임대료를 받는 방식. 기본에 추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맥주 안 준대 그러던데 하여튼 기본에 추가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이 매장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까지는 무조건 기본 임대료 100만 원으로 한다. 그러면 걔는 100만 원만 기본 임대료면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매장 수입 5천만 원 넘어보는 부분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 임대료를 5%를 더 받기로 한다. 자, 그럼 제가 방금 5천만 원까지는 기본 임대료를 얼마를 받기로 하고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런데 초과분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를 적용하기로 한다? 5%를 여기다 적용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달에 매출이 얼마 나왔다? 총 6천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초과분이 얼마지? 1,000만 원이죠. 초과분의 5%지. 5%를 적용하면 얼마죠? 1,000만 원의 5%가 50만 원. 그러니까 기본 임대료 얼마에다가 100만 원에다가 추가 임대료 얼마? 50을 더해서 이달의 임대료가 얼마인 거예요? 150만 원. 이런 식으로 임대료를 정하는 방식이 비율 임대차.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기본 임대료에다가 추가 임대료를 더하는 거예요. 매장 수입이 늘면 늘수록 추가 임대료가 늘어나지. 그러면 매장 총 매출이 7천이면 2천이 초과되죠. 그럼 100만 원이 더해지니까 200만 원이 되겠지. 제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기본 임대료에 추가 임대료를 더하는 방식. 됐나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정하는 방식이 비율 임대차 방식이다. 강조드리는 까닭은 30회와 31회 연속적으로 제가 말하는 저 방식의 계산을 해봐라. 시험에 나왔어요. 다만 문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길어. 그래서 답은 정작 쉬운데 문장이 막 길다 보니까 뭐 하라는 거야 이거. 못 찾는 분이 많아. 그래서 자꾸 제가 하라는 대로 어떤 때는 글도 읽으셔야 되고 어떤 때는 내용도 알고 계셔야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차 유형, 총임대차, 순임대차, 비율임대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부동산의 유지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해요. 부동산의 유지활동과 관련해서 분류해보면 일상적 유지활동이 있고 예방적 유지활동이 있고 대응적 유지활동이 있는데 일상적을 다른 말로 정기적이라고 해요. 예방적은 사전적이고 대응적은 사후적이에요. 그런데 정기적부터 얘기하면 정기적이 일상적인데 늘 수행하는 거예요. 청소하기, 쓰레기 치우기, 잔디 깎기, 소독, 이건 일상적으로 늘 하는 것들. 그런 게 뭐냐면 정기적 유지활동이에요. 그런데 사전적 유지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설이나 장비 등이 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수립된 유지계획에 따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게 이게 사전적이고 예방적이에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거 사전적, 예방적. 근데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 하는 거 그게 사후적이고 대응적인데 다른 말로 수정적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신뢰도 구축할 수 있고 임차인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비용도 가장 적게 드는 유지활동이 뭘 것 같아요? 예방적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전적이 예방적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예방적이 잘 나오잖아. 예방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야 임차인의 불편도 최소화하고 임차인과 신뢰관계도 구축할 수 있고 비용도 가장 적게 된다. 그 다음 건물의 내용연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잔 말이에요. 내용연수는 건물의 수명이에요. 근데 생물체가 아닌 저렇게 생물체 아닌 이런 것에서는 수명이란 말보다는 내용연수란 말을 쓰고 생명체에는 수명이란 말을 보통 쓰죠. 그래서 건물의 유용성 지속할 수 있는 내구 연한 그게 내용연수. 그래서 친한 갑돌이하고 울돌이인 친구라서 농담 삼아 야 갑돌아 너 내용연수가 다 된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친구니까 농담 삼아. 그런데 그렇게 갑돌이의 이 세상 떠났다 그게 물리적 내용수. 말하자면 건물이 이제 더 이상 못 쓰게 돼서 완전히 건물의 기능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럼 건물의 수명이 다 됐다? 50년이라 합시다. 근데 이 내용연수 말고 이런 내용연수도 있다는 거지. 자, 아까 제가 그랬어요. 옷이 다 헤어지고 옷으로서의 기능을 완전 상실했어. 옷이 아니야 이제는. 걸레로 쓰기도 힘들어. 그러면 그건 물리적 내용수가 다 된 거예요. 근데 옷은 멀쩡해. 멀쩡한데 못 입는 옷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유행이 지나서 못 입는 옷. 아니 몸이 불어서 못 입는 거 말고 유행이 지나서 못 입는 옷. 그게 뭐다? 기능적 내용수.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유행이 지나서 못 입는 옷, 그것은 기능적 내용수. 반면에 경제적 내용수는 뭐냐면 이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서 어떤 수익성 건물, 예를 들어서 임대용 건물 같은 걸 생각해 보자고요. 얘가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냐면 여기서 매달 100만 원씩 나와 건물이. 그런데 이 100만 원씩 나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그거보다 적으면 이 건물은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50만 원씩 비용이 들어간대. 그러면 순수익이 50만 원씩 계속 나오니까 이 건물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100만 원이래. 그럼 얘 100만 원? 들어오는 거 100만 원. 딱 거기에서는 더 존재해도 되지만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순간이 와. 얘가 올라갔네. 그래서 임대료 수입은 100만 원, 유지관리 비용이 110만 원. 그러면 건물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둘이 딱 같아져서 경제적 수명을 다할 때까지의 기간, 그게 바로 경제적 내용수.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다른 가치 판단을 하지 말아주시고 갑돌이 세상 떠나는 건 물리적 내용수고 갑돌이가 경제적으로 퇴직하는 것. 그래서 돈 버는 것에서 내가 물러나는 것, 은퇴하는 것, 그거는 경제적 내용수예요. 그럼 물리적하고 경제적하고 어느 게 더 짧은 거야? 경제적이 짧아. 항상 물리적보다는 다른 게 짧아. 행정적 내용연수는요, 법으로 정해놓은 내용연수.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세금 처리할 수 있도록, 승용차를 샀는데 세금 처리할 수 있도록 몇 년간 세금 처리하느냐? 15년간만 세금 처리하라. 법으로 15년으로 정해놨어? 그럼 법적 내용연수. 그 법적 내용수를 행정적 내용수라 그래요. 근데 15년간 차를 탔더니 차로서에 이제 더 이상 비용 처리 안 해주겠대. 근데 이 사람이 잘 아껴서 탔어. 15년간 탔는데도 차 상태가 아주 양호해. 5년 더 탈 수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행정적 내용연수도 물리적보다 더 짧아. 그러면 결국은 다른 내용연수는 물리적보다 짧은 게 일반적이죠.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내용연수는 이 두 가지예요.
물리적과 경제적. 물리적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물리적으로 수명을 다한 건데 이 경제적은 어디서 중요하게 등장하냐면 다음 주에 배우는 감정평가론에서 내용 요소만 다 얘야.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론에서 내용 요소는 경제적 내용 요소를 따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경제적 수명입니다. 그 다음 건물의 수명현상. 이건 건물의 일생을 가리킵니다. 그걸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생애주기라고도 하고 연령주기라고도 하고 건물의 수명현상이라고도 하고 영화처럼 말해보면 건물의 일생. 그러면 건물의 일생은 제일 먼저 전개발 단계입니다. 전개발 단계는 용지 상태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임신 계획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계획입니다. 건축 계획, 도시 계획, 건축후 관리 계획, 그리고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단계가 바로 전개발 단계입니다. 용지 상태입니다. 건물이 완성된 단계는 신축 단계입니다. 새 거죠. 가장 건물에 있어서 새 겁니다. 그러니까 새 거니까 참 좋다. 이게 물리적 유용성이라 그러거든요. 물리적 유용성이 최고가 신축 단계입니다. 새 건물이. 그러다가 이제 사람으로 치면 장년 단계, 신상회에서 장년 단계로 갑니다. 그게 바로 안정 단계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안정 단계를 다른 말로 진짜로 장년 단계, 중년 단계라고도 말합니다. 안정 단계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되는 단계. 이때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빌딩의 수명의 장단이 결정되기도 하죠. 수익적 지출, 현상 유지비라고 그랬죠? 자본적 지출, 건물 가치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비 같은 거라고 그랬죠?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 모두 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을 하면 이때 해야 됩니다. 근데 노후 단계로 넘어서면 이때는 수익적 지출은 있지만 자본적 지출은 없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건물 교체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시설 개선을 위해서, 기능 개선을 위해서 시설 투자는 이때 합니다. 기능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단계에 가면 외관의 악화, 들어서는 임차인의 수준 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건물 교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이제 저렇게 전개발 단계를 향해 진행된 직전 단계, 완전 폐물 단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순서는 전신, 안, 노, 폐 그럽니다. 완 하지 말고 폐. 따라서 전신, 안, 노, 폐의 순서를 거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전신, 안, 노, 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엄청 거기다 공들여서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서 따라가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만큼 엄청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전신, 안, 노, 폐. 이게 건물의 수명 현상입니다. 그 다음 부동산 마케팅으로 건너갑니다. 마케팅, 부동산 마케팅에서 마케팅은 부동산과 부동산업에 대한 태도나 행동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변경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일반인들이 부동산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만든다는 것, 이것도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의 일환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시고 가장 많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더 많이 전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전문가로서 여러분 아까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말했지만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 같은 법에서는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를 거의 똑같이 대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형으로서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나오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따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는 3년만 하면 되고 공인중개사는 5년만 하면 되고 이렇게 차등두지 않습니다. 똑같이 5년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분명히 제가 볼 때 전문가고 앞으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인중개사는 전문가, 좀 더 많은 전문가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여러분이 앞으로 자격증을 따서 하실 일입니다. 그나마 많은 분이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식이 참 많이 바뀌었죠. 요새는 복덕방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 협회 같은 데서 조사에 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공인중개사의 인식 전환이 되어지는데 가장 많이 기여한 실제 그것이 30대 젊은 여성들이 대거 합격하고 그러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식이
전문가라고 하는 인식으로 바뀌는데 천만이 기여했다라는 자체 조사도 있습니다. 합격하고 딱 이렇게 정장으로 딱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근데 옛날에 복성방 시절 생각해 보십시오. 연세 많은 어른들이 그죠? 쌀집이나 담배 가게 같은 거 같이 하시고 문만 열었다 그러면 그냥 다 모여서 모포에서 모포 펴놓고 화투치 같은 거 하시고 담배 연기 자욱하고 그리고 퉁명스럽게 말하고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친절하고 전문적이고 또 손님을 차에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여드리고 브리핑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전문가로서의 인식을 바꾸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측면은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또는 부동산 업에 대한 태도나 어떤 행동을 새롭게 형성하고 유지하고 변경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다 통틀어서 마케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의 측면은 상업활동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기 때문에 아주 광범위한 범위로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인데요. 이 부동산 마케팅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마케팅의 전략은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생산자, 공급자, 판매자가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마케팅, 그게 시장 점유 마케팅으로서 누구 위주의 마케팅이었냐면 판매자, 생산자, 공급자 같은 말입니다. 이 생산자인 기업이 중심이 된 거죠. 그래서 기업 위주의 마케팅,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그게 뭐다? 시장 점유 마케팅.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마케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것에 대한 반성으로 이제 고객 입장에서 좀 접근하자. 고객과 눈높이도 맞추고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자. 그래서 나오는 게 고객이 구매자입니다. 구매자 위주, 고객 위주의 마케팅이 등장하는데 그게 고객 점유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시장 점유 마케팅이든 고객 점유 마케팅이든 일회성 마케팅이었다는 데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것이 생산자와 소비자,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강조하는 마케팅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관계 마케팅입니다. 내용을 이해하시면 말이 쉬워지고 답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외우기 시작하면 그게 그거였던가 이랬던가 막 헷갈립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공급자, 말하자면 판매자가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마케팅, 그게 뭐라고요? 시장 점유 마케팅입니다. 그럼 고객과 눈높이를 맞추고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고객 입장에서 접근하자. 그게 뭐다? 고객 점유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것처럼 구매자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마케팅이 뭐다? 관계 마케팅입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의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STP 전략입니다. STP 전략에는 첫 번째 S는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두 번째 표적 시장, 타겟, 세 번째 차별화, 포지셔닝이 있습니다. STP 전략의 순서대로 내용을 말해보면 시장 세분화입니다. 표적 시장 혹은 목표 시장이라 부릅니다. 차별화 전략입니다. 시장에 대한 차별화 전략인데 시장의 세분화는 사람 따라 시장을 나누는 거예요. 수요자 집단 혹은 구매자 집단 혹은 고객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을 구분하는 겁니다.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사람 따라 세분해서 그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라는 전략입니다. 이를테면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 제작사가 영화 시장을 구분할 때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그걸 액션 영화 시장이라고 하잔 말이에요. 또는 뭐 어떤 사람은 멜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SF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위주로 시장을 나눴다 합시다. 그게 시장 세분화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매자 집단으로 사람 따라 시장을 나누는 게 세분화입니다. 표적시장 선정입니다. 표적시장 선정은 그렇게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영화 제작사가 그렇게 아까 세분한 수요자 집단을 따라 구분한 시장에서 내가 잘 만들 수 있는 영화는 어떤 것인가?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나는 액션 영화 만들 거야. 이것이 뭐예요? 목표 시장, 표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세분화된 시장 중에 부동산 기업이 표적으로 삼아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거예요. 난 모든 영화를 다 잘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경쟁력이 있고 잘 만들 수 있는 것, 그걸 타겟으로 찾아냅니다. 근데 액션 영화도 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작자들도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액션 영화를 다른 제작자와 다르게 할 거냐가 차별화 전략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나 말고 다른 경쟁자들, 그와 사이에서 내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하는 전략을 차별화 전략이라 그래요.
사람 따라 구분하는 건 세분하고 물건 따라 구분하는 건 차별해요.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셔야 돼요. 사람은 세분이야. 물건이 차별이고. 두 개 헷갈리면 안 돼. 나중에 그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다. 사람은 세분이고 물건은 차별이고. STP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포피 믹스 전략입니다. 포피는 4가지 P입니다. 첫 번째가 제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좀 크게 읽어주세요. 네, 프로덕트. 그 다음에 가격은 네, 프라이스. 그 다음 유통경로, 유통은 플레이스. 판매 촉진은 프로모션. P 4개를 포피라고 부르는데 너무너무 쉽다 보니까 자주 어떻게 장난하냐면 여기도 P잖아. 맞바꿔. 얘랑 얘를 바꾼다든가 얘랑 바꾼다든가 이렇게 바꿔서 포피를 집어넣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 같은 데 주로 많이 사용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물론 주거용에도 씁니다. 그러나 상업용 부동산 같은 데도 많이 쓴다. 그때 포피 얘기해 봅시다. 제일 첫 번째가 제품, 두 번째가 가격, 세 번째가 유통, 네 번째가 판촉, 판매 촉진입니다. 제일 첫 번째 제품 전략의 한 예를 보면 구조물과 부대 시설 및 배치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단지 내 자연 친화적인 실개천을 설치하는 것, 거주자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여 평면 설계를 하는 것, 보안 설비를 디지털화하는 것, 이렇게 뭐 안면 인식, 지문, 홍채 이런 것들 뭐 해가지고 보안 디지털화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새는 다 근데 문제가 된다며. 이렇게 해서 얼굴 안면 인식 때문에 주인이 아닙니다. 다시 주인이 아닙니다. 홍채 그랬는데 이번에 뭐 중국에서는 홍채 여자친구 잠자게 이렇게 해놓거나 눈 이렇게 뜨거게 해가지고 돈 인체에 갔다 그러더라고. 뭐 지문 같은 경우는 뭐 또 보니까 뭐 실리콘으로 하기도 그런다고. 이거 좀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보안 설비 디지털화 또는 지상 주차장 지하화하는 거. 엄마들 진짜 좋아하죠. 네, 지하화하는 거. 지상에는 차가 없어. 택배 기사들은 주관하죠. 아파트 1층에 단독 정원 설치하는 거. 아파트 1층에 단독 정원 설치가 뭐냐면 옛날에 어떤 친구가 저희 친구가 집에 집들이 한다는데 아파트 이제 아파트래. 몇 층이야? 근데 1층이래. 1층이면 시끄러울 텐데. 그런데 1층인데 가보니까 뒤에 이렇게 발코니 바깥에가 정원이 있잖아. 거기 나무나 이런 상황들이 좋아서 개인 정원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층이 2층보다 더 비싸대. 어중중한 2층이나 3층보다 1층이 나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제품 전략. 또 가격 전략은 품질은 되게 좋은데 가격은 싼 거예요. 품질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도록. 그리고 표적 수요자의 자금 동원 능력과 금융을 연계해서 구성되도록 하는 것 가격 전략. 유통 경로, 직접 분양을 하거나 분양 대행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그리고 공인중개사,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다 유통입니다. 그리고 판매 촉진은 대부분의 매체를 통해서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판촉 활동으로서 수요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으로서 예를 들면 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주택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벽걸이 TV나 양문형 냉장고 같은 걸 제공하는 거. 옛날에 분양 안 되고 막 그럴 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건 전부 다 판촉입니다. 그래서 포피 알아두시면 좋겠고. 근데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거 다 시험에 나왔던 예를 갖고 예를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객 조미 마케팅입니다. 고객 조미 마케팅은 대표적으로 아이다 전략입니다. 아이다 전략. 아이다 전략에서 아이다는 오페라가 아닙니다. 이 아이다는 제일 첫 번째 A가 attention, 주의와 주목을 끌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I가 interest, 흥미와 관심을 유발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desire, 욕망을 촉구하고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됩니다. 네 번째가 액션,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거예요. 드디어 살려고 줄 서는 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사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다 전략, 고객 조미 마케팅, 고객 입장에서 접근하되 거기에서 강조되는 게 아이다 전략. 그다음 관계 마케팅이 등장하는데 이 관계 마케팅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판매자와 구매자, 공급자와 수요자 어떻게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강조하는 마케팅. 그리고 아파트에도 브랜드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오, 아파트에 브랜드가 있어? 이렇게. 외국의 경우는 아파트에 브랜드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아파트가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브랜드의 가치를 또 부여하고 그러면서 뭐 얼마 이렇게 부여하는.
그런 마케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강조하는 마케팅, 이런 관계 마케팅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죠. 시장 전문 마케팅, 고객 전문 마케팅, 관계 마케팅. 용어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아까 공급자, 말하자면 기업이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마케팅이 뭐라고? 시장 전문 마케팅. 고객 입장에서 고객 눈높이 맞추고 고객과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마케팅이 뭐라고요? 고객 전문 마케팅. 그런데 생산자와 소비자, 공급자와 수요자,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장기적인 관계 유지를 강조하는 마케팅이 뭐라고요? 관계 마케팅. 이렇게 감 잡으시면 마케팅의 전략도 크게 많이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답을 거의 다 맞춥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주택저당 증권에 상당히 많이 공을 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할애를 일부러 자세히 하느라고 되게 많이 이 부분에 비중을 두어드렸죠. 첫 번째 MPTS 무슨 형이랬죠? 지분형. MPTS는 이체증권으로 원리금 수취권과 주택저당 채권 집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지분형이니까 투자자에게 다 넘긴다. T자 나오면 투자자랬지. 맞아요? 두 번째 MPTB는 발행기관이 주택저당 채권 집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혼합형이죠. 그래서 주택저당 채권 집화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행기관의 소발, 그리고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에게 넘기는 거죠. 세 번째 MBB는 원리금 수취권과 주택저당 채권 집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발행기관이 가지죠. MBB는 발이죠. 그리고 주택저당 채권 집화물을 담보로 하여 자신의 부채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죠.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MBB입니다. 4번의 CMO는 주택저당 채권 집화물을 담보로 발행된 다계층의 채권을 말한다. 위험의 분산과 다양한 투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의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의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부동산 이용 및 개발로 갑니다. 토지 이용의 집약도란 토지 이용에 있어서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입니다. 두 번째, 동일한 산업 경영이라도 입지 조건이 더 양호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입지잉여라고 말합니다. 입지잉여 개념 알아두십시오. 세 번째, 직주분리. 직장은 도심에 두고 있는 근로자가 주거를 외곽으로 옮기는 현상, 원인으로는 도심의 집가 상승, 도심의 환경 악화, 도심의 재개발로 주택의 철거, 공적인 규제, 법적인 규제 같은 게 나타납니다. 교통의 발달, 이런 것들은 바깥으로 나가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뤘던 것 이외에도 얼마든지 더 보태도 여러분이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바깥으로 나가는 원인 되겠네. 그런 것들은 다 직주분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적인 규제까지 같이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직주 접근의 원인은 도심의 외곽에 비해서 도심의 집가, 도심 집가는 그대로 있는데 외곽 집가가 막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도심 집가가 하락한 셈이란 말이에요. 그럴 바엔 난 도심으로 갈래. 그리고 도심의 환경이 괜찮아졌고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며 교통체증의 심화 등은 직주 접근의 원인이 됩니다. 5번의 도시 스프롤 현상 확산인데 그냥 확산 아니라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확산되는 현상. 확산은 확산인데 불규칙하고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현상.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셨죠? 그래서 무질서하고 불규칙 이렇게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법률적 위험이란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 위험은 토지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적인 측면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공사기간 중 이자율의 변화, 시장 침체에 따른 공실의 장기화 등은 시장 위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 위험이란 개발의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진다든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든지 하여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위험을 비용 위험이라고 불러요. 9번의 지역경제 분석은 대상 시장 지역의 인구, 고용, 소득 등 모든 부동산의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확인 및 예측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10번의 시장 분석이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을 말하고요.
11의 시장성 분석은 향후 개발될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을 시장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12의 흡수율 분석의 목적은 단순히 과거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기초로 미래의 개발 사업의 흡수율을 파악하는 것,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3의 개발권 양도제는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제도입니다. 공적 자금 투입이 아니라 시장에서 규제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개발권을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입니다. 14. 자체개발 사업의 사업 방식의 장점은 토지 소유자가 하기 때문에 직접 하기 때문에 개발 사업의 이익이 모두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사업 시행자의 의도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사업 시행 속도도 빠르다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사업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자금 조달 부담도 크고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15. 지주 공동사업이란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대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내는 형태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형태로서 가장 큰 장점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16의 토지 신탁형은 신탁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이 일어나는데, 토지 소유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하면 개발 신탁이고 관리 그러면 관리 신탁이고 처분 그러면 처분 신탁인데, 이렇게 해서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신탁회사는 신탁 수수료를 받습니다. 17회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의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의 필요에 의해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사업의 안정성 확보라는 장점, 상호 기술 보완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단점은 상호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고 책임의 편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8회 경제 기반 이론은 어떤 지역의 기반 산업이 활성화되면 비기반 산업도 함께 활성화됨으로써 지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이 유도된다는 이론입니다. 기반이 먼저, 비기반이 나중입니다. 부동산 관리에서 부동산 관리란 부동산을 그 목적에 맞게 최유효 이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의 유지, 보존, 개량, 운용에 관한 일체 행위를 관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시설 관리는 단순히 시설의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라 각종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형태의 소극적 관리를 시설 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 같은 경우를 어떤 업체가 관리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시설 관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자산 관리는 부동산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려는 적극적인 관리입니다. 지금 쌀 때 또 하나 사놓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면 파는 거죠. 그건 뭐다? 자산 관리에 해당됩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라든가 투자 리스크 관리라든가 프로젝트 금융을 이용한다든가 전부 다 내 자산을 높이기 위한, 자산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관리이기 때문에 자산 관리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자가 관리 방식은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밀 유지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관리 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부동산의 관리에 적합한 방식이라 할 수 있고 소유자는 본업에 열중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위탁관리 방식은 건물관리의 전문성을 통해서 노후화의 최소화 및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대형 건물의 관리에 유용합니다. 그러나 기밀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문적 관리를 해주는 업체를 만나는 것도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잘 해주는, 내 일처럼 해주는 위탁관리가 갖고 있는 전문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혼합관리는 자가관리와 위탁관리 부분과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서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부동산 마케팅. 첫 번째, 시장점유 마케팅 전략에서 STP란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시장 차별화를 표상하는 약자로서 전통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가 STP 전략,
시장점유 마케팅의 SP 전략 알아두시고, 시장점유 마케팅 전략 중에 포피믹스 전략은 제품, 가격, 유통 경로, 판매 촉진의 4가지 P를 포피라고 하고, 제 측면이란 여러 측면에서 차별화를 도모하는 전략을 가리킵니다. 이때 여기 프로모션과 이쪽에 어느 하나와 바꿨을 때 혼동하지 않도록 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각 단계에서 이 소비자는 2글자로 바꾸면 고객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고객과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건달되는 메시지의 톤과 강도를 조절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바로 소비자가 고객이니까 고객점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관계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 또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마케팅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의미도 잘 파악하시면 좋겠네요. 개발관리론 할만하죠? 반복해서 보시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발관리론까지 이야기를 했고, 다음 주차에는 감정평가론 뒷부분인데요. 유일하게 지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시험이 쉬워지는 파트가 유일합니다. 감정평가론은 그래도 쉬워지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 막판에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감정평가론까지 나가도록 하겠고요. 마무리를 지킬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